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7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의제 등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남북 당국 채널을 통해 전달한 데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장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시간, 장소 등의 협의를 거쳐 7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4일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북측에 제시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서호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을, 북측은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석 달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데 대해 중국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양국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육자회담 틀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동북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세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함을 재차 표명했다면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주장이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육지원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통일부 소관 3개 법률이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 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 학교 통일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통일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은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가의 책무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업 보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교육 관련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탈북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 조치 시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개성공단 통행차단 또는 사업 중단 사태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 의의규정 신설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소식이었습니다. (2013년)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전시가 있습니다. 황금 DNA 기획 전시 중 하나인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혜련 작가는 작가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분단된 한국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번 주 통일 이슈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을 기획한 이승현 전시감독과 신작 동쪽의 나무를 발표한 김혜련 작가를 모시고 전시작품과 그 속에 담긴 남북 분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승현 감독님과 김혜련 작가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승현 전시감독님,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 이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이 전시가 기획 시리즈의 하나잖아요. 이 황금 DNA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전시회인가요? 이 전시는 연속 기획전이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현대 작가 연속 기획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기획하게 된 동기는 한국의 경제력이나 한국의 국가적 위상, 거기에 비해서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저 나름의 어떤 반작용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의뢰이 자국 경제의 성장은 자국 문화의 이렇게 발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걸 이렇게 극복하려면 결국 우리 미술을 이제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전시는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할 만한, 특히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을 2명씩 묶어서,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전시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쭉 이어나가다 보면 한국 미술을 이렇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우수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도 약간 튀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하고 외우기 쉬운 황금 DNA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한데요. 그런 타이틀로 정해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연속 기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 기획 의도와 이번 전시 주제인 이 끝나지 않은 전쟁 60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전시는 사실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정체성을 굳이 생각한다면 대외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아마도 분단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이슈화되고 있고, 다른 정체성은 모르지만 적어도 분단이라고 하는 화제는
한번 다루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단이라는 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작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면적으로 성찰해보고 이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냥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건지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미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다 우선시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 세계화보다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분단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작가분들 중심으로 주제가 그분들이 다루시는 주제를 다뤘던 거라면,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작가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신 거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인 것 같은데요. 옆에 이렇게 이번 전시 함께 하신 김혜련 작가님도 나와 계신데요. 이 김혜련 작가님과 작업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현대 작가의 대표적인 작가를 전부 선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김혜련 선생님은 사실은 분단의 작가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엔 너무 아쉽고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상투적이지 않은 한국성,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국 뭐 색동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하면 떠올리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아주 상투적인. 전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대표적인 한국 현대 작가다라고 생각을 했고 포함을 시키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마침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본인이 그동안 DMZ 시리즈를 2번 했었는데 올해가 특히 60주년, 정전 60주년이 되니까 자기 DMZ 작업을 이번 시리즈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다. 아주 이 기획은 어떤 면에서 김혜련 선생님과 제가 함께 기획한 게 아닌가 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함께 기획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혜련 작가님, 분단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게 혹시 그 독일 유학과 관련되나요? 독일을 유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90년에 베를린에 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장벽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축제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과정에서 매우 부러웠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머릿속으로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 귀국하고 서울에서 작업실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파주를 보면서 처음 제가 분단을 느낀 거죠. 파주에 와 보면서. 그 독일에서의 경험이 이제 귀국하고 파주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시면서 어떤 영향들을 주게 된 거네요. 그때 네. 그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임진강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끊임없이 철책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풍경, 그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아주 낯설은 거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 끊임없이 철책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정말 내가 분단국의 사람이었구나를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심각하게 와닿은 첫 만남이었죠. 철책선이.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어떤 광고가 되어 있는 그 파주라는 도시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놀라셨다고. 그 자유로에 아주 큰 그 광고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시기별로 바뀌는. 엄청나게 크게 DMZ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저를 좀 화들짝 놀라게 한 게, 저 문구가 비무장지대,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처절한 문구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다 보면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로 뭐 통일 전망대, 오두산 전망대를 보면서 DMZ이 하나의 여행 패키지 상품화가 돼 있는 문구예요. 저는 그 두 번째 사실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래서 DMZ 2009를 그리게 됐죠. 두 번째로.
그 뒤로도요, 이 DMZ 2009까지 이제 연작을 발표를 하시고 또 최근에는 분단의 풍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작품들을 담아내셨잖아요. 이 DMZ가 작가님이 아예 화두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작가님에게 DMZ란 그리고 분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한 사람의 작가로서 작업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잖아요. 괴로워하고 나는 무엇인가, 뭐 나는 왜 작업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시달림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국한 이후에 많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다급해졌어요. 내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장소, 문화유적지, 그리고 훌륭한 뭐 작품들, 또 훌륭한 뭐 문학서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이 생긴 거죠. 제가 이 분단이라는 현실이 하나의 그 현상이고 유리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맨날 그 시청 앞에 가면 그렇게 이념을 달리하는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죠. 분단의 지금 현상의 후유증이라기보다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지난 불행한 20세기 그 흔적을 저는 지금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분단의 풍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이 전시된 신작들도 역시 분단된 한반도를 화두로 삼으셨는데 배경이 달라졌어요. 이게 섬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제주도, 독도, 울릉도 여기에 그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그 분단, DMZ 이걸 마음에 담고 작업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휴양지,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의 섬이 아니라면 고립, 절망, 극단적인 생존 상황 이런 의미에서의 섬이라면 우리는 섬이더라고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완전히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섬이 원래 섬이 아니었으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것에 대해서 좀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딜 가나 이 분단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전시장 한 벽을 고스란히 자리한 어떤 글귀가 있었어요. 이 한국의 분단의 한국이라는 글, 이 텍스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역사학자 분께서 쓰신 글이라고 들었어요. 감독님, 이 텍스트도 하나의 전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시를 바라볼 때 미술의 아주 전문가적인 용어로만 이렇게 풀었으면 일반인들은 사실 더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가 아닌 분이 그냥 삶의 지평에서 저 작품에 대해서 쓰면 어떨까. 이번 전시에 있어서는 분단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분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되 그 분단에 대한 의미는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학자 그 정병준 교수님이 이제 한국 전쟁사를 새롭게 쓰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작품 몰라도 좋으니까 한국인한테 분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병준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돌이켜 인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나침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적어도 이번 전시에 있어서는 그 글은 전시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의미도 깊은 것 같고 글귀 자체도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인내와 결의의 시간을 요구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세대가 지나 기억과 상처가 희미해진다고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감독님 이 글이 이번 전시 자체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정병준 선생님 그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그 60년 동안 세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제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정 교수님 말씀처럼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망각이 평화를 가져다 주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가, 특히 잊혀진 그 분단의 아픔이 잊혀진 세대들한테 우리는 어떤 교훈을 그 과거를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하는가, 뭐 그런 게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전시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분단과 어떤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시장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찾으실 분들이 어떤 점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뭐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이 작업이 담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단을 정말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결국은 분단은 극복하고 해소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시대의식, 역사인식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도 혼이 있는 것처럼 민족의 역사, 문화의 혼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북한에도 가보고요. 문화유적지도 막 가보고 싶어요. 독도간 것처럼. 그런 거 고민을 좀 느껴봤으면 합니다. 같이. 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을 방문해 통일 준비 과정에서 탈북민 역할이 중요하다며 탈북민과 교육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6일째 통일부 장관은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6.25 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 참여해 납북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과 탈북 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탈북 주민과 교육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1일 교사로 탈북 청소년 앞에 선 정홍원 총리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꿈은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끼를 살려가 자기 장기를 살려서 꿈을 키우고 열심히 그 길로 매진을 하면 나아가면 언젠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나는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거기에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구해요. 선생님한테도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러면 참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은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황진아, 김영우 의원은 지난 28일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은 신뢰와 평화의 공간으로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과 비극의 상징인 DMZ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DMZ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신뢰와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DMZ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남북관계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면서 그 미래로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불퇴전의 각오로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신뢰의 지대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제4회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1제 통일부 장관은 6.25 납북 희생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대북 정책 과제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납북자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6.25 전쟁 납북 희생자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에 앞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의 비극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문제입니다. 2010년 전시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로 정부는 6.25 전시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작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2,200여 분이 법에 따라 전시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쉬는 곳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된 부모, 형제의 사진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에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글프고 그다음에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너무 불쌍하고 그건 어떻게 그 잔인한 세월을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앞으로 소식 알고 또 그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꼭 찾아뵙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가족을 이루셨으면 그 가족도 제가 꼭 찾아볼 거예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274명을 납북자로 인정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2,265명이 6.25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성 입주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 외국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관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북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화는 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 주위에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표하고 계시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모였을 때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보다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국민들이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책으로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지난 7월 4일은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영상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과 의미편 보시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